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보고 과정과 업무 처리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현행대로 7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백억 원대 군 암호 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했지만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월요일인 20일 오후 북상해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또 열흘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도 크게 오르고 서민들 생활은 더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 아직 원구성도 못했고요. 또 권력 다툼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금태섭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뭐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기간이니까 공부도 하고 예.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 같이 일해보자라는 제안 혹시 하셨습니까? 캠프를 나올 때 뭐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그 이후로는 뭐 별 연락은 없고 제가 그때도 밖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은 부름을 받지 못하셨고.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어쨌든 근데 네. 우리 정부가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를 해오니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돕겠다는 말씀이지 무슨 부름을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것은 건 아니고요. 아니군요. 예.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때 상황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정치 현안이 워낙 많아서 예.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서해 공무원 피살 피격 사건. 예. 네, 좀 2년 만에 완전히 결과가 뒤집혔어요. 조사 사실은 결과가. 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요. 예.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권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권인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 이 사건이 났을 때 대처했던 것이 이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거든요. 예.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표류하던 국민을 저쪽에서 잔인하게 사살해서 죽이고 시신을 소각했던 네.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월북 얘기가 나온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은 다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뒤집혀지는 상황이니까요.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왜 그때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그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추궁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네. 이 대통령물 기록법 때문에 네.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남북 관계 때문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보 자산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지난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자료 공개 없이 좀 책임지는 자세로 그때 결정하게 된 어떤 근거와 예.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남북관계 상황상 네.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그런 논리는 저는 전혀 찬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니 국민의 생명을 그런 거랑 바꿀 수는 없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지금은 입장 자체가 불분명하니까요. 누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그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청와대에서 그것을 총조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 지켜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을 맡은 지 이제 한 달 하고 또 한 8일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예. 옆에서 보시기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정권이 바뀌면은 대개 말실수 같은 것들이 나와서 네.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매끄럽게 잘하시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나 선거까지 잘 치렀기 때문에 네. 합격점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를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첫째는 국정의 방향이나 목표, 어떤 비전 제시 같은 것이 부족하다.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거며 예. 국민들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가 않고 예. 또 인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집권 세력은 당 그리고 관료 조직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만 대통령실까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당에 계신 분들이 갈등하는 거랑 또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뭐 언론에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랑 또 관료랑 각각 따로 놀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들이 주요 포스트에 가면서 마치 대통령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인사 얘기했으니까 인사 얘기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 뭐 끝까지 믿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검찰 출신을 특히 믿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평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검사로서 능력 발휘를 했고 지금 뭐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 간 사람들이 각각 그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네. 같은 곳의 출신이 주요 포스트에 쭉 있다 보면 너무 한 가지 의견만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과 법무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쪽이 좀 잘못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견제도 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과 그 국정원 기조실장에 간 조상준 네. 이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또 금감원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검찰 특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렇게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협력은 잘 되겠지만 국가 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것만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군요. 대통령이 그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야당에서도 뭐 이 사람들이 능력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설사 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굳이 얘기할 게 있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런 여러 의견들을 좀 두루 듣고 네. 들으면 바로 반영하는 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뭐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 대통령하고 오래 같이 친구로 지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신을 잘 하신다. 그렇습니까? 이 초기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은 주로 기대를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얼마 전에 그 내각이나 정부 주요 직책에 여성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또 여성을 대거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런 유연성은 참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박지원 전 이제 국정원장이죠. 최근에 예. 인터뷰 보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예. 특정 지역, 호남 지역 분들이 너무 없다. 예.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역대 정부에서 그 지역 안배 같은 것을 한 것이 예. 뭐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국민 통합적 입장에서 분명히 그런 면이 필요한데 네. 이번에 그 처음에 조각한 거나 또 정부 주요 포스트에 보낸 것을 보면은 그런 배려가 너무 안 이루어졌는데 예. 차차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차차 보완해야 하고 또 유연한 분이니까 그럴 것으로 믿는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로 검찰 수사가 예. 문정부 수사 전방위로 하고 있다. 예. 이거 완전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말로 큰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와 대결 구도로 가서 예.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 아. 모양을 만들어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이 과거 정부에 대한 이 수사나 이런 문제를 너무 법률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는 눈으로 좀 보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아니 법에 위배된 것만 딱 하면 되겠지 않겠냐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을 거거든요. 예. 반대쪽에서 또 이쪽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탄압된다고 주장을 하면 또 이 그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대결을 하다 보면 결국 2년 후 총선 때까지 서로 싸우면서만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시간은 야당 편이거든요. 아. 2년 지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예. 그렇게 되면은 변명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 그 이 수사 얘기에 대한 질문을 들으시고 민주당 때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야당 지지자들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차라리 나는 아. 그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할 수 없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특수수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는 전문가인데 그렇죠. 거기가 과거에도 했고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기 네, 시작하면 맞습니다. 국정의 그 주요 이슈가 그게 되는데 예. 저는 그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출근길에 지금 화면 나오는데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 정치보복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들려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오면 당연히 과거 정부 수사하고 예. 좀 지나면 현 정부에서 잘못하면 현 정부 수사하겠다. 원론적으로는 예. 다 맞는 말씀인데 정치 쟁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정치 쟁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길게 보면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한 것이 결국은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거든요. 예. 제가 민주당에 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적폐청산이 사실 탄핵 직후인데 네.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가고 그 이전의 아. 과거까지도 가서 예. 제가 그만두자. 아. 이거 하다가 이 정권 초에 제일 힘 있는 2년을 과거만 바라보고 보내면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예. 우리가 보복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지.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예. 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하고는 기수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약간 선배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이거 보복 수사 아니냐라고 하니까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 수사냐 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어요.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무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고 네.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전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되는지를 자꾸 살펴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네. 과거 수사가 제일 중요한 게 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뭘 하려는 건가? 예. 이 국제관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이슈가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요. 아. 예. 그럴 때는 좀 예. 조절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조절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소통력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이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을 넘어서 사방에 전진 배치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인사검증까지 하겠다는 것이 인사정보관리단. 예.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능력 있고 공사 구분을 잘하는 분이긴 한데 네.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하거나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윤석열 정부에 너무 타격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면 예. 조국 민정수석이 초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사실은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군요. 예.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문제가 밝혀지면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랬었죠? 이게 예. 이게 리스크를 거기서 안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도 그런 과거의 일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지금 좀 전방위로 진행 중이에요. 예.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성남 FC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전방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정부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가 주요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예, 예. 이재명 지금 의원님이 되셨죠. 이재명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뭔가를 밝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이 대장동에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라고까지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아.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 뭐 저축은행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예. 너무나 말을 바꾸고 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당대표에 나오는지 마는지 뭐 이런 거부터 다음번 대선 얘기까지 벌써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뭐 성남 FC나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도 자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뭐 당내에서 진상 조사를 하든 뭐 이재명 의원이 밝히든 해야지 뭐 탄압받고 있다 이런 모습만 가서는 이래가지고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동원해서 하다 보면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뭐라도 하나 나오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질문지를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반이 뭡니까? 3분의 1밖에 소화를 하지 못해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획 수사 아니냐? 네. 그리고 우리도 권력을 잡아봐서 아는데 네. 대검을 통해서 기획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그 다시 정상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민주당은 스스로 변할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보고 과정을 비롯한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번 감사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네, 감사원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돼 총에 피격되기까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놓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현 정부의 상반된 발표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할 근거가 없다고 브리핑한 데 이어 국방부 역시 2020년 9월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국민께 혼선을 드려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실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공무원 H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과 정부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 채무 금액까지 공개하며 A씨가 자진월북하다 북한군의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본 감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어제 발표에서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서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현행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7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지만 사망자 숫자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이를 유지할 때보다 8월 말에 환자 발생이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 등의 핵심 지표를 토대로 4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이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과 관련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시설 입소자에겐 외박과 외출도 허용됩니다. 다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의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800명 가까이 적은 7,198명으로 8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5,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어든 82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416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서 해가를 넘어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연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장마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월요일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까지 장맛비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대로라면 올해 장마는 제주도는 예년보다 하루 늦고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이틀가량 빠른 겁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도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뭄이 무척 심했는데 해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의 온도차가 심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수량이 100mm 정도 부족한데 부족한 양을 채우고도 남아 이번 비로 해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가 더 강하게 내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 초기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해 가뭄 해갈을 넘어 비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 제주도와 남부까지 장마권에 들면서 누리호 발사 연기의 원인이 빠르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비일 내 2차 발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여러분은 이 녹색 아파트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있는 충정 아파트입니다. 서울시가 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로 5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파트가
많이 낡았죠.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또 금이 간 모습도 보입니다. 이 아파트의 나이가 무려 85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4층에서 5층으로 증축을 한 번 했을 뿐이고 1937년 지어진 모습 그대로 아직도 꿋꿋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건축주인 도요타 다네오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 아파트라고 불렸었고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정부의 양도가 됐고 70년대에는 유림 아파트 그리고 1980년대에 지금의 충정 아파트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ABCD 2등급, 그러니까 재난 위험 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근 주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에는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이번에 철거가 결정된 겁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같은 위치의 충정 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충정 아파트,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아파트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일기 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정비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도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를 놓고 여론이 갈린 곳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구역으로 입주 30년이 다 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발전 방향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리모델링 추진을 반기는 내용이, 다른 쪽에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어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가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 빨리 해서 빨리 사실 정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양측 갈등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재건축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체 870세대 가운데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원은 620여 명, 재건축을 희망하는 비대위 구성원은 130여 명 정도입니다. 시공사 선정만 남겨둔 조합은 이미 일부 동은 최고층이 23층으로 높아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용적률을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릴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130여 세대를 추가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관리 상태도 좋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강조합니다. 용적률로 500%를 과연 해줬을 때에 그 아파트 단지의 삶이 괜찮겠느냐. 재건축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려면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비대위는 재건축을 택하면 용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아도 300여 세대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최신 구조와 설계를 반영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질 정도로 노후됐다며 안전진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은 새롭게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니즈를 반영한 높은 평수와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선택지가 많은 반면 리모델링은 조합원의 평형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둘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선을 돌파했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1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4.63원 오른 리터당 2,100.773원이었습니다.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3.63원 오른 2,095.83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해서
기존의 최고가였던 2008년 7월 기록을 경신했고 휘발유가도 이달 11일 2,064.59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인 2012년 4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같아졌고 다음 달쯤에는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모두 4번, 7월과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에 0.75%포인트를 올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한은 금통위도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 11월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파악할 것이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다우지수가 17달 만에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란 초강수를 둔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물가 급등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입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등에 불을 끄려는 조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 침체와 정리해고 등 부작용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도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다우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붕괴하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5차례 연속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은 3년 전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상한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발합니다. 개인 땅을 둘러싼 해안에 방파제인지 둘레길인지 모를 시설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만들어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 예산이 투입돼 이루어진 바닷가 공사장입니다. 비탈면에 돌을 쌓고 위에는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마을 앞에서 데크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쭉 하려고 했어요. 해안가에서 조금 해달라. 바닷가 둘레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길은 A씨의 개인 땅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씨와 이웃집 해안을 제외하면 앞뒤로 연결하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파제 역할만 하는 건데 특정인 땅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마을 해변가에 유실된 토지가 수없이 많은데요. 유실되지 않는 장소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 수억 원을 들여 방파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A씨 땅 위의 길이 새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추가로 포장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YTN이 현장 취재한 결과 조개 껍데기가 많이 붙어있는 큼지막한 돌이 곳곳에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쪽뿐만 아니라 길 위쪽에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사온 빨간 돌과는 색깔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주민은 대형 굴삭기 2대가 바닷가 자연석을 긁어 모아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며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굵은 것은 쌓으려고 해서 모으고 작은 것은 뒤에다가 속체험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붓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합디다. 공사비 적게 먹으려고 돌값 안 들으려고 그러면 싹 긁어서 못해다가 거기다가 사용을 해본 것이지.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눈으로 봐도 자연석이 확인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없는 걸로 다 했거든요. 반입한 돌로 다 석축을 다 쌓여 있습니다. 바닷가 공사를 건의한 A씨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쓰인 예산은 1억 2,700만 원. 누구를 위한 어떤 공사였는지 또 자연석이 쓰였다면 돌 사는 비용을 줄여 차이가 난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 정상간 통화도 추진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이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미중 정상 간 소통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피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중 간 논의 과정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나 타이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 핵실험 등 북한 문제가 우선될 것이란 관측인데 설리번 보좌관도 북한 문제가 주요 주제라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백인규 장관 기소와 또 박상혁 의원 수사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뭐 이명박 정권 시즌 2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이제 예, 질문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볼 수가.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국힘에서 문재인 정권 때 더 적폐 수사는 적폐 수사 윤석열이 했잖아. 뭐 근데 뭐 네? 그때는 나는 여당도 3번 해봤고 야당도 3번 해봤는데 다 보이는 거지.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한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업조 출신들 다 아시잖아. 어디서 속여?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근데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기획 수사였다고 자백하는 것인가? 야권에서 최근 1년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 올리셨는데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봤고요.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로 빠졌더니 많이 기다려졌어요? 대통령이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랑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이렇게 있으시다고 보시잖아요. 사퇴 압박한 사람 누군지 아신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좀 말씀 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은 부정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질이 흐려지죠. 그래서 저는 그건 밝힐 생각은 없어요. 그럼 대응기구 만들고 나서 조사한 뒤에도 전혀 공개하진 않아요. 그때 가봤어. 저쪽에서 하는 걸 보고. 정치는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경북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33.9도, 대구도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도 경기 북부와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